예, 이제 해방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해방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방은 한 30일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일본이 그 한국한테 넘겨준 거는 참 미국한테 소위 말해서 한국에 넘겨준 거는 20 아니 9월 8일인가 그렇죠. 해방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해방 정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사실은 분단된다고도 별로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친일파들. 그 사람들 막 숨고 도망가고 난리였어요. 그 다음에 친일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뭔가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해방을 맞이하자 진짜 숨도 못 쉬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기간이 뭐냐면 한 달도 안 됐다. 왜? 미군이 진주를 해서 세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가를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조금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가만 얘기를 할게요. 양이 조금 많아서, 좀 그런데. 일단, 미 군정과 한국, 민족 분단 때문에 한국 종교문화의 지형이 완전히 그냥 달라졌어요. 전복되버립니다.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족 종교가 주도적인 어떤 그 종교였는데 이게 개신교 특히 뭐 천주교도 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개신교 중심의 종교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 당시에 남북이 합한 기독교 인구가 한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이었는데 남한에 10만, 북한에 20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그게 소위 말해서 한 1년 동안 남북이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소련군이 일찍이 돌아가지고 북한을 점령을 해서 그 하는 바람에 한 10만 정도가 남한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 10만, 남한에 20만이 되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축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한에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혼란과 진탁 반탁의 문제도 있고 뭐 이승만의 그 48년도 정업 발언도 있고 50 선거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의 사건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4.3 사건,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전쟁입니다. 그걸 둘 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제대로 많이 희생당한, 물론 오도연맹도 있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발치산도 있고 이렇겠지만 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특히 민간인, 그것도 사실은 어린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위 말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 4.3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분단 국가에서는 제주 4.3을 또 계기로 해서 봐라, 벨기에는 이렇게 그냥 청산한다라는 모델 케이스를 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왜곡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분단 국가와 한국 경쟁으로 해서 냉전 체제가 제도화되고 내면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내면화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전쟁에 대한 공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하간에 의한 도덕관념, 인륜 도덕관념. 이게 이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소위 말해서 형제지간이고 어제까지 이웃이고 어제까지 친구고 이러는 사람들이 총을 맞부리게 됐으니까
인륜 도덕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럴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임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존을 위해서 그냥 인륜 도덕은 그냥 그하고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서 이제까지 민족 종교가 가지고 왔던 받아놓았던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힘 있는 자를 따라간다. 그래야 산다. 이게 이제 딱 기본적인 어떤 논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났던 이 저항적 민족주의, 한국의 독립운동의 전통, 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서 반공적인 선민의식.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반공적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반공의 기반 위에 소위 말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기왕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그게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서북청년회가 대표적인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만든 그 반공단체예요. 반공단체라 거기도 뭐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반공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좌파 척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좌파 척결의 범위가 민족주의자까지 그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척결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분단국가의 해가 되는, 분단국가의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사거리 작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반공적 선민의식이고요. 그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이승만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것이 좌파 척결에 포함을 시킨다. 대표적인 사람 김구죠. 김구를 죽인 안두희 씨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서북청년회 종로 지부장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서북청년단들이 백색 테러를 해요. 붉은 대낮에 그냥 히라손이 여러분들 깡패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거 다 서북청년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일정한 공무원의 자격이 아니에요. 민간인의 자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국가를 만든다. 그게 내용이 뭐냐? 그게 반공국가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60년대, 70년대의 지도층들은 다 그쪽 출신입니다. 왜 그쪽 출신인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승만 정권이 미군과 이승만 정권이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표를 척결을 하려고 하면.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거의 80%가 지식인의 80%가 민족주의자고요. 20% 정도가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 민족주의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다 숙청 대상이에요. 그러니 민족 종교가 발을 붙일 데가 없죠. 사실은 뭐 형식은 조직을 놔놨지만 우리로 정착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 한국 종교 지형의 전복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독교 반공기지화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미군정과 이승만이 기댈 때는 여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따가 임정하고 그다음에 인공세력, 여운형의 인공세력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냉전체제가 형성된 이 상황이라는 것은 개화파의 기독교 입국론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화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해외 문물을 묵었고 미국 가서 공부했고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를 위해서 올라타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사이도 그냥 어린애들까지 그냥 몇 살 안 되는 어린애들까지 영어 학원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왜? 영어 못하면 출세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해외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를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기 지원 세력으로 키운 거죠. 첫째, 경성 방송국이라는 그 방송국을 제일 처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딴 종교는 다 그냥 광고를 못하게 하고 기독교만 광고하게 했어요. 그 뒤에 기독교 방송국도 만들어줄 거예요. 다른 종교한테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군종, 그 다음에 경목.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미군장하고 이승만이가. 그 천도교 교인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냥 군종에 들어가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경찰서 가가지고 교화활동을 내가 하겠다. 그거 안 되잖아요. 제도에 아예 그냥 금지를 시키는데.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도적인 어떤 선교 이상을 기독교한테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배 집단으로 정착하게끔 서서히 만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좌파 서북 청년단 얘기는 사실은 이게 테러 단체예요. 테러 단체. 좌파 척결을 넘어서서 사실은 정적들까지 제거하는 테러 단체다. 그게 한경직의 영락교회의 청년회예요. 서북 청년회가 한경직의 영락교회 청년회 회원들이에요. 이 인원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북 청년회라는 거는 평안도, 평안남북도 황해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당장 내려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로 모이느냐? 영락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월남인 교회예요. 그게 삶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가 할 일 있다. 너 우리 뜻 때리자. 참, 자기 뜻 때리자. 근데 그건이 좋아요. 또. 뭐 남북 분단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적들까지 작살낸다 이거죠. 제구의 4.3 폭동이 그렇게 발전한 데는 이 서북 청년단들의 그 소위 말해서 민간인, 어린이, 노인, 민간인 무참을 형성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노무현 시절에 과거사 정리사업, 화해, 과거사 정리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4.3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4.3입니다. 사실 보도연맹이나 발치산이나 이런 거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좌파 척결에 그 분명히 빨갱이거든요. 빨갱이인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빨갱이인 사람이 300명. 그런데도 사실은 10,000명이 죽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거 기독교 형식을 안 띄면 이거 한국 종교가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나타난 게 전도관 통일교, 그 다음에 용명상 기도원. 이거 뭐냐면 형식인 기독교인데 내용을 보면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다 이런데 구국제도를 세우고 막 이런다고. 근데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게 민족의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그냥
만드는 거죠.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민족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토양과 상관없이 문명 종교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화적인 것도 수용할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 믿음으로서 위대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윤성범 같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한국 불교라든가 이런 의식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을 이단화시켜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생길 수도 없어요. 자, 그거 정도 하고요. 이거. 이때 그 카스로 마우스를 한번 해주시죠. 그 색깔을 내고 사실 색깔을 뭡니까요? 아니 옆으로 그걸 예. 그래서 민족 종교들은 분단 냉전 체제에 복속될 수밖에 없고 존재 기반을 상실하고 이념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민족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민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면 민족 종교들은 존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냥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도교도 사실은 그 신파드 철인 선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결국은 좀 뭐 공진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정비가 조금 되긴 한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 종교 이제 해가지고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다 그래서 쏟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대종교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위원회와 사실은 임정과 이런 것들 관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일민주의는 뭐냐면 이승만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세우는 주의가 일민주의인데 한 핏줄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난데없이 타구에 보면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반공이 우선이고 이념이 우선이고 그래 이념 그것 가지고는 민족 통합이 참 남한 욕으로도 통합이 잘 안 되니까 그거다 설정 민족 갖다 붙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박정희 유신 시절에 한국적 민족주의가 그런 거예요. 성장주의를 성장신화를 앞에 내놓고 보수 진보 그냥 내 싸우고 분열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한민족이라는 걸 뭘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특한 한국적 민족주의라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일민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주의가 우선이고 그 앞에가 반공주의고 반공주의, 성장주의, 민족주의 요거를 묘하게 그간 게 한국적 민족주의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분단 국가에서 한 번도 민족주의가 우선이 된 예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단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한 번도 최우선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었어요. 이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익분단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예요. 자, 데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요새는 일본 국기까지 들고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족주의가 주류의 어떤 사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회에. 왜? 분단국가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적에 민족 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면 들고 일어나야죠. 사회를 뒤바꿔야죠. 진짜 계획을 해야죠. 근데 지금 4, 50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동력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쉽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민족 정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그래, 통일될 때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고 어떻든 간에 남북 교류와 화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 어떤 시절에 사실은 남북 교류가 좀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천도교의 뭐 청구당, 북한에 있는 청구당과 뭐 행사도 하고 당군능도 갔다 오고 남북 그냥 종교인 그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계기가 아니면 민족 종교가 사회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생명과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 보수 진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분단과 민족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논리와 민족 국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보수 위기의 기본적인 어떤 틀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천지 기독교죠. 그 다음에 정광훈 기독교죠. 정광훈은 한기총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사실은 기독교가 남북 분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고백하는 선언을 했었어요. KACC 기독교 교회 진보 측에서. 그러니까 아이 뜨거라 이러면서 한기총을 소위 말해서 한경직 선생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그 한기총의 기본적인 어떤 멤버들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서북 앞에 내가 얘기한 서북 청년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만든 거는 서북 청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들이 지금도 데모하고 이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만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국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너가 벨기에 국가에 살 거 아니냐 라고 바로 반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를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들을 우리가 아직 개발을 못한 거예요. 왜냐? 진보 쪽도 힘이 없죠. 왜냐하면 진보당을 조봉암 같은 이런 사람들 일찍이 싹 잘라가 다 그냥 없애버렸고 힘이 없어요.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분단 국가에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합은 단호박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적 분단 민족주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종 내가 이때 이제 그 한 게 유신 때 이제 한 게 그 한 게 뭐냐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문화연구원, 민속경연대회, 그 다음에 국풍 이런 걸 막 만들어요. 만드는 게 왜 만들겠어요? 사회가 워낙 분열이 되니까 통합할 수 있는 기제는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족주의의 정치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폭발성 이런 걸 빼버리고 사회 제도적으로 민족 문화를 안착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때 나타난 게 하나님 명호 사용 금지. 정근철 선생님. 저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명호 이거는 우리 고유의 것인데 왜 천주교 너가 사용하느냐. 이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군전 건립. 사직동에 당군전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결코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군 사화에 대한 논쟁. 당군을 신앙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소위 말해서 삶이라든가 문화에 관련해서 그것뿐 아니죠.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땅밟기, 성시화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땅밟기는 뭐냐면 정복적인 어떤 얘기인데 정복 선교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의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민속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민속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집회들 내지 의례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관이 강릉 단오제일입니다. 강릉시장이 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시장 사퇴운동을 벌여요.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독교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어 있어요. 한국의 주류 종교, 주도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도 사회에 그만큼 옛날에는 권리만 주장하고 이랬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문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오와 배타와 뭐 이런 것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속칭 개독교라는 이야기도 막 난무하고 그랬었어요. 2000년 이후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은 민족종교협의회가 생기면서 뭐 활동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사회 성장의 발전의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측의 기획 구성이고 발전 그런 거지 민족 종교가 뭐 투쟁을 해서 형성한 게 아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좋아하지 마라. 뭐 저희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쭉 이제 넘기고요. 자, 제사회와 민주화기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과거사 반성과 남북교류와 성시화 이거 나와 있죠. 노무현 시절에 사실은 한경직 목사가 또다시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후계가 지금 현재 정광훈입니다. 왜? 탈냉전 분단국가의 체제가 약화되는 걸 자기네들은 기독권자니까 약화되는 걸 경계해서 아니 이놈들 웃기네.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지가 옛날에 건국 때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약화되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산하단체가 뭐냐면 서북 청년회가 아니고 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때 이제 사상이라든가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하면서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공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취직 못하고 그냥 보안사 안기부 이런 데서 신원보증 받는 게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연계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볼 적에는 한 2%, 2%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 연좌제가 풀릴 때까지 국가 공무원 안 되죠. 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장에 가 장사나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 참 진짜 행복하고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다 사업한 거예요. 국가 공무원 절대 안 되죠. 그게 풀린 게 민주화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 그 동질성 회복의 당군능 남북 교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때 소위 말해서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숱하게 많이 생기는데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5개 내지 6개가 한국에 있는데 이때 이명박 시절에 소망교회를 개치지 않으면 장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락교회, 새끼교회.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분파대가 나온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거구 세력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우리 그거 아니다. 대형 교회라는 건 중산층 교회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못 갑니다. 중산층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거구 정강훈이 하는 거 저런 거 그냥 도저히 우리가 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분당 국가의 기독교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학법 반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학의 70, 80%가 기독교 계열이에요. 그 사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층을 누가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지도층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내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당국가 좀 보면요. 문화공동체, 민족이라는 건 문화공동체고요. 정치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법적 정치적 개념이고 분당국가 입장에서 종교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삼각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분당국가를 만든 미국, 북한을 악마화한 기독교, 그 다음에 민족보다는 반공, 미국 기독교 반공이 연맹체제가 되겠다. 우리 사회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국 이전에 일제민족운동이라든가 성의 임시정부 이거 법통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다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왜냐?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국가의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김영관도 생겨야 되고요. 이승만이 국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김영관이 올라갈 거고요. 그럼 그 앞에는 뭡니까? 김구, 김두봉, 뭐 등등등등 우리 일제시대 때 뭐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저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당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의 입장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입국론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보면 민족 분단의 입장입니다.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민족을 우선하는 종교, 민족의 영광,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민족의 역사와 삶을, 민족의 역사와 삶을 공동 운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다. 그게 한국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국가의 입장과 소위 말해서 민족 분단의 입장은 하늘과 당차야 돼.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군대 가게 있을 적에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군대 가게 있을 적에 아니면 국민교육원장 이런 데 보면 민족과 국가에 봉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같이 우리는 동의어를 같이 씁니다. 같이 썼는데 그거는 통일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민족과 국가를 같이 쓰면 민족과 분단 국가를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분단 국가의 통합성 내지 정체성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흡수돼가 있다 이 말이죠. 분단 국가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는 존재 근거의 한계부터 시작해. 자, 요거는 내가 꼭 오늘 하고 가야 됩니다. 인미 반공 분단 국가 형성의 전위 세력이 미국적 우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기반이에요. 분단 국가 민족 종교 나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반공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공 이렇게 얘기하면 반공이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적극적이 아니잖아요. 반대한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가 됩니까? 그런데 뭔가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족주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민족주의는 이게 분단이 돼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단 민족주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우익 기독교를 기본적인 어떤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위부대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위부대를 내세웠냐? 기독교 반공주의가 채택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첫째 그 내세운 게 뭐냐면 첫째 나타난 게 뭐냐면 메가더의 포고령이에요.
메가더의 포고령이 물론 뭐 메가더가 이승만과 일본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메가더가 이승만이 들어오고 이런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메가더의 포고령 중에 2조에 보면 일제시대 때의 공직자들은 다 정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 법관, 판검사 다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민족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그대로 서는 겁니다. 왜? 실용주의적인 성격에서 미군적이 도저히 이걸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쓰던 연구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대구 폭동도, 그 때문에 4.3도, 그 때문에 고도연맹도 그래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를 공식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상책이 못 가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점령군의 입장에 보면 한국도 일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해방이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군 점령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한 부분이지 한국이라는 게 독특한 이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한국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방황하는가 하면 미국 국무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신탁이에요. 신탁을 일정한 소위 말해서 신탁 통치를 5년의 신탁 통치를 거쳐가지고 남북이 정리를 해가지고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국방부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장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실은 빨리 독립시키자. 유엔에 갖다 주자. 이 대립하는 거예요. 미국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련이 반탁이고 소련이 뭐 공사지 이게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미국 국방부가 대립한 겁니다. 그래서 친탁 반탁을 하는데 이게 묘하게 좌우하고 이렇게 갈리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고 지금 시민회도 나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 깔리면서 미군적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로웠는가 하면 사실은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인민자치위원회를 지방에 240 몇 개를 세워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좌파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분단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좌파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여운형의 인공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깔아먹어버려요. 너가 무슨 자치 능력이 있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임시정부에서 올라가려면 개별적으로 와. 개별적으로 어떻게 오냐. 이승만은 미국 소잖아요. 이승만 미국에서 오면서 일본에서 메가더 만나고. 김구는 어떻게 해요? 어제 못 오면서 그냥 거의 11월 달에 이승만은 11월 달에 왔는데 김구는 거의 12월 달에 한 달 뒤에 와요. 이미 다 재편돼 가지고 그냥 미군정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임정은 이승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정에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대종교인들을 많이 썼어요. 임정 인물들을. 썼는데 그건 다 문의로만 썼죠. 아까 얘기하던 일민주의적인 결국은 그 대빵이 누구였는가 하면 뭐 김기식 뭐 이런 사람들인데 뭐 남북 연서회의 하러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이어서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세력이 족청 세력 혹시 아마 나이 좀 있은 사람을 아시죠? 서범선 선생의 그 조국 청년인가 뭐 그것도 임정 세력의 일부분의 청년이거든요. 이승만한테 억수로 협조만 했어요. 협조만 했는데 4.4 5.2
이 선거 때인가 그때 족청 세력들이 그냥 서범석이 자체가 그냥 뭉개버리죠. 그러니까 정적들을 다 뭉갠 거예요. 분단에 좀 그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의 친위 세력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서북청년당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같이 가는 거고, 그 뒤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문장만 할게요. 그 뒤에 보면 좌파 척결들과 이승만이 정적 제거가 되고 반공 테러 세력으로서 뭐 종교주의 이념에 충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뭐 4.3 대구 폭동 이런 게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중세보다도 더 심한, 우리 중세 때 그 십자군의 원정이 있잖아요. 그 십자군의 원정이 2, 3차에 가면 완전히 개판이거든요. 그 개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이 서북 청년단 애들이 한 7,000명 돼요. 한 7,000명. 근데 국방경비대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육군이 됩니다. 여기에 1,700명이 그냥 들어가요. 저 무슨 얘기냐면 영락교회 보정을, 환경적인 보정을, 서북 청년의 보정을 1,700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일경찰, 이 서청대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500여 명, 600여 명인가? 친일경찰에 친일 세력이 하나 있고 한 세력은 서북 청년의 세력이에요. 이 대대를 경찰에 서청 대대를 형성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어군관학교,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5기, 8기 이런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 소속에 그냥 인원을 해가지고 저 신원보조를 해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누구 있냐? 어제도는 재판사죠. 우위판사죠. 그것도 영락경찰이에요. 뭐 월남전에 김세호, 뭐 또 뭐죠? 그 사람들 다 서북청년단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냥 이름 있는 장군들, 왜냐면 저끼리 도와야 되잖아요. 저끼리 도와야 되니까 너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그 사람들 성실시켜가지고 경찰에 오도봉 해먹고 다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국관학교는 육사 나중에 육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육사 5기 어디예요? 박정희죠. 박정희 지그 세력이죠.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영어국관학교의 8기, 이건 김종필이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태반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잘 이야기 안 해요. 이거 얘기 잘 안 하는데 국대안 반대 데모가 있어요. 국립대학 설립 반대 데모예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경성제대를 놔놓고 주변에 있는 전문대학들을 합쳐가지고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국립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우익의 현타대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 바깥에서 반대를 했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선생해먹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다 선생해먹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 가령 예를 들어 인문학, 법학 뭐 이렇게 그냥 뭔가 이게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어떤 지식인들을 배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90 정도 되는 사람 80 말 90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이 추천을 들어가서 그 서울청년단 출신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나 김일성 대학 다녔는데 서울대학이 달라. 나 어디 뭐 청진사범대학 다녔는데 어디 그럼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서청에서 증명해가지고 그게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 서울대학 학생으로서 300여 명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또 선교사 백그라운드,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다 미국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신원세탁 싹 다 하고 일제시대 때 자기가 뭐 했는가를 아무나 못 물어봅니다.
그럼 와가지고 서울대학 다 지식인들로 다 앉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학이 신일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체계가 잡히는 건 언제쯤인가 하면 한참 뒤에 체계가 잡혀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김영삼 이런 사람들 다 출신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추천군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민족적인 어떤 의식에서 봤을 적에 그 대학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대학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서울대학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선생들 선생 밑에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같이 있었던 그 선생들이 그 제자가 이렇게 여전히 친일사관, 여전히 일제 때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이론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민족 경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한참 뒤에 4.19 뒤에 세대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4.19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서울대학의 지식 풍토를 바꾸는 게, 풍토를 어느 정도 바꾼 게 4.19예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 연대도 마찬가지죠. 이쪽뿐만 아니라. 뭐 대충 그거 하고요. 나머지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뭐 다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 문화를 문화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니까 민족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본다는 것은 근대 종교라는 게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가 개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저급한 문화인지 저 고급 문화인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종교 자체만 보거든요. 이 종교가 문명 종교냐 아니냐만 본단 말이죠. 그러려면 기독교가 문명 종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해서 야만이나 준문명 종교가 되죠. 그러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삶을 획일화시키고 다양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 삶의 방식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종교까지 획일화시킨다. 또 사상까지, 종교 사상까지 획일화시킨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와 문화를 동시에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와 민족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 얘기와 결국 상통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뭐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덤성덤성 되긴 했지만 뭐 질문 좀 받고 이렇게 너무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예. 질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십니까? 여기 친일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어쨌든 뭔가 우리가 좀 시원한 친일 청산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게 방법적인 부분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해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친일 청산 문제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참 너무 늦어져 가지고요.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의식적인 어떤 측면, 정신적인 측면 이거는 우리가 일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아마 그 보상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과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뭐 지금 현재 통째로 뭐 어떻게 그거하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뭐 법에 이제 그걸 규정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회개하는 자로서는 말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같이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어떤 결의만 전제가 된다면
그거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일 청산의 어떤 뿌리가 너무 깊어요. 왜 우리는 일제시대의 어떤 삶을 미군정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데의 어떤 그 청산 그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디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 이승만 정부 때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우대를 받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기독교가 상당히 번창하게 된 것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때. 예. 예. 그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산업화라는 게 서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이고요. 사회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근대 사회가 더 강도가 심해지지 않겠어요? 가장 근대화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서구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만큼 기독교가 성장지향적인 어떤 정책을 썼다는 거죠. 썼다는 얘기고 그 성장에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번영신학이라든가 이게 뭐 완전히 기업신학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성장의 동력이 맞아떨어진 게 한국의 성장하고 같이 갔던 그 흐름이 맞아떨어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절에 70년대 초기부터 계속 뭐 빌리그람을 부른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반공 선교를 하면서 기독교 선교를 같이 했죠. 사실은 WCC라든가 이런 데 부르는 게 아니라 보수 신학의 소위 말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의도에 뭐 며칠씩 그 누가 뒤쪽에 있는 한경직 목사와 소위 말해서 조영기 목사가 다 대회장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순복음교회 제가 딱 하나의 특징만 들어서 줄게요.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삼박자 축복.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편안해진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통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대형교회 중산층의 강남의 대형교회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성격이 뭐냐면 나 이렇게 그냥 돈 벌었으니까 축복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우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죠. 출세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렇게 하면 좀 양심적으로 그냥 덜 찔리잖아요. 하여튼 어떻든 강남의 대형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 못 번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를 가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나 저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왜냐하면 그런 데는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미국식 기독교를 가르치면 통하겠습니까? 한국식 기독교를 가르치겠습니까? 자,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 그냥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야 예수도 신명이야. 신명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면서 그냥 그 예수 끼워 넣는 거죠. 예수가 파워가 세.
장군신보다 훨씬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게 진리의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종교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고려를 해서 또 소위 말해서 교학도 발전시키고 또 선교의 어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그하는 거지. 자기의 교황만 가지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와가지고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여기 산업화시기 민족적 삶을 담은 민족문화는 미신파파 대상이었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운동. 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실제로 진도교라든지 우리 동학의 전통성의 진도교는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들 농업혁명이나 하고 그리고 그렇죠. 도움을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특색을 썼다는 이야기가 어떤? 아닙니다.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정신문화연구원 다 그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국풍 아마 기억하시는 사람이 예? 전두환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국풍과 같은 행사. 그 다음에 민속경연대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분단 국가도 일종의 문화적인 전통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분단 국가를 좌우해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뭐 문화적인 어떤 삶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화적인 삶 중에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 통합력도 있어야 되고 단 자치력이라든가 뭐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순진리가 더 컸고요. 원불교가 더 그때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인가 다 났고요. 대순진리가 그때 학교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순진리에는 미신을 좀 믿지 않나요? 예를 들어 조상이 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미신이라는 게 사는 방식이니까 미신이라는 게 없다고.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 제 논리에 보면 이거 전쟁 이상의 전쟁이죠. 네. 예.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한 집안에 삼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기독교에 심취를 돼가지고 예.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동생들이 그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데 뭐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완전히 총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 형제지간에 왕래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형제지간에 그냥 떨어져 살게 하고 하는 그냥 동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파파를 짚어가지고 우리 선조도가 좀 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제가 왜 자꾸 그 민족과 국가가 다르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가 하면요. 근대의 주체는 그 국민국가와 시장이에요. 국민국가와 경제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국민국가가 어떤 경제체제를 갖든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국민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근대는 전통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국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통합성이라든가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문화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국가 형성되기 이전에 전통 종교들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거 다 활용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했을 적이에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그냥 형성이 되고 발전을 했을 때예요. 그러지 못한 식민지 국가나 반식민지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통 종교의 단절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서구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통 종교가 그냥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사실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데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국민국가를 만든 예가 없잖아요.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단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야, 뭐 국부론 얘기도 나오고 뭐 세영무도 나오고 역사 다시 찾아하는 얘기도 나오고 정해가지고 밀리고 이러면 뭐 일본 태극기도 들고 일본 일장기도 들고 이 지금 이 판국입니다. 이 지금